담당 교수 백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동 독서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되고 또 글쓰기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아동 독서, 즉 문학에 대한 접근을 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언어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학 쪽으로 넘어가고 또 아동의 발달, 그 다음에 이 문학이 또 표준교육과정과 어떻게 접합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정의, 두 번째는 언어의 구조, 세 번째는 언어의 구성 요소, 네 번째는 언어의 기능, 다섯 번째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정의입니다. 언어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즉 창조적인 사고를 발달시켜서 인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언어의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언어는 제한된 변별력과 기억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 하여금 소음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무한의 다양성을 가진 모든 문장의 체계, 언어, 글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상징들의 임의적인 체계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촘스키는 언어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생득적인 언어 능력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성숙되어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윤근과 남기심이라는 학자는 언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문화의 창조, 발전,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언어는 보편적으로 음성적인 소리, 즉 발성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련의 소리로 규정할 수 있고요. 인간의 발달 과정의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과 상징적인 체계로 음성적, 비음성적인 상징과 함께 문자로 표현되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의 구조입니다. 언어는 크게 음소, 음절, 형태소, 단어, 문장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음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즉, 자음과 모음의 소리로 표현될 수 있고 인간이 가지는 언어의 독특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의 경우 음소는 자음 19개, 모음 21개, 모두 40개가 있으면서 이것은 무한한 어휘와 문장을 창조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출생 후 12개월까지 음소의 확장기로서 모든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소의 발달 시기가 되는데요. 음소는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자음 19자 보이시죠? 기역부터 힐까지 14자, 쌍기역부터 쌍지까지 5자, 모음, 아야어요오요이까지 해서 10자, 또 복합 모음자에서 11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절입니다. 음절은 소리말이라고도 하고요. 음소가 모여 이루어진 소리의 단위입니다. 음소는 아까 모음과 자음 40개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절은 우리말은 표음 문자, 말하는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음절이 그대로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음절은 우리가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거겠죠. 우 하면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글자겠네요. 음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이다. 그러면 울 이렇게 하면 모음 하나에 자음 하나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차 이런 것도 있겠네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쵸? 음절이죠. 자, 그 다음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차에다가 이응을 붙이면 창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네요. 자음 하나.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해서 세 가지로 구성된 것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절입니다. 형태소입니다. 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할 경우에 의미 자체가 파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태소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는 단어보다 작은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태소 같은 경우는 의미에 따라서 독립할 수 있는 독립형태소가 있습니다. 독립형태소라는 건 어휘적 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유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이기도 하고요. 또 문법적 형태소가 있습니다. 이 문법적 형태소는 어휘적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도 어휘적 형태소라는 반대 개념으로 의존 형태소라고도 얘기하는 단독으로는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조금 더 그 형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뒤에서 붙이는 조사라든지, 그쵸? 앞에서 붙는 접두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형태소 같은 경우는 의미를 지니는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적 형태소, 자유형태소를 예를 하나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할 경우에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뭐가 있냐면 뭐 사자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사과. 이 자체로는 어때요?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명사라고 볼 수 있죠. 자, 형태소입니다. 자, 근데 얘를 갈라요. 잘라냅니다. 자, 그러면 사랑, 과 의미가 있으니까 사과라는 의미는 우리가 맛있고 달콤한 빨갛고 파랗 초록색이고만 이런 사과들이었는데 사하고 과를 잘라냈을 때는 분화됐을 때에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의미 자체가 파괴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소에는 분해할 경우에는 의미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형태소는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의존 형태소는 사과는 했을 때는 주어를 형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이런 형태소를 뭐라고 한다? 문법적 형태소, 의존 형태소.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의존하는 형태소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갖는 것과 문법적인 형태소, 자유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어와 문장입니다. 단어는 어휘적 형태소, 우리 아까 전에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가 어휘적 형태소라고 이야기했죠. 그 의미를 갖는다는 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독립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갖는 형태소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얘만 있어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유롭다 해서 자유 형태소이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형태소, 의존 형태소, 또 문법적인 형태소, 혼자서는 단독으로는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어휘적인 형태소와 붙어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 자리를 문법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합쳐졌을 때 이제 단어가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눈사람 이렇게 되었을 때 눈은 뭐예요? 눈. 어휘적 형태소죠, 눈. 그 다음에 사람도 어휘적 형태소네요. 그쵸?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휘적 형태소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문법적 형태소와
어휘적 형태소가 붙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풋 사과 하면 풋은 어떤 뭐 의미가 그 풋이라고 하는 혼자서는 쓸 수는 없지만 붙었을 때 의미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의존 형태소가 있죠. 그래서 풋 사과 이렇게 그래서 단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암소 그죠? 숫소 이렇게 했을 때 숫, 암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사용됐을 때는 의미가 조금 없지만 이렇게 암소, 숫소 이렇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책으로서 단어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형태소가 어휘적 형태소와 또 문법적 형태소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낱말이 된다. 이것이 단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은 이런 낱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연결되고 조직된 모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장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어떻게 조직되어서 모임이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이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영유아의 발달, 단어 수를 나타낸 건데요. 광동이 외에 학자들은 2세, 3세 때 200에서 900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4세 때는 1400개, 또 5세 때는 2500개, 6세 때는 10,000개 정도의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나영 외에 학자들은 2, 3세 2, 300개, 그리고 5세에는 폭발적으로 2500개의 어떤 단어들을 알아간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사실은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장까지 또 자연스럽게 발달하면서 언어의 발달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는 형식과 내용, 사용 등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의문과 형태론, 구문론, 그리고 내용 차원에서는 의미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용 차원에서는 활용론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의문론의 소리체계입니다. 의문론의 소리체계는 말소리 이해하는 것, 즉 음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론에 대한 것들은 뭐 사자로 시작된 말은 무엇인지 물을 때 사과라고 대답한다든지 아니면 굴과 귤의 어떤 서로 다른 소리를 이해한다든지 이거는 뭐 자음, 모음, 자음 세 가지인데 우와 유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타나죠. 이렇게 음소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음은 소리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태론이고요. 단어 구조에 대한 건데 단어 구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 이제 만약에 보면은 의존 형태소와 자유 형태소 이 얘기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네 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복수의 의미로 들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 들은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럴 때 이것들은 의존 형태소, 문법적인 형태소가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네요. 명사네요. 자, 그러면 얘는 자유 형태소이면서 뭐예요? 어휘적 형태소죠. 자, 어휘적 형태소 뒤에 들이라는 것들이 붙었어요. 즉, 문법적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형태소에 대한, 어떤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태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뭐 형태로, 단어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구문론은 문장에 대한 인식입니다. 뭐, 안 먹어에서처럼 겁의 의미로 동사 앞에 안을 붙이면 안 먹어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안다든지 또 문장 구조에 맞는 발화의 산출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말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돕고 문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구문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에서 내용인데요. 의미론인데 의미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자신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를 보고 냉장고라고 말한다는 건, 아, 음식을 차갑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고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단어 안에 내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론이다 라고 하는 건 사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발화의 사회적인 의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잘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결과임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의미를 알고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활용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발화를 산출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댓말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활용론에서는 친구한테는 놀자라고 얘기한다면 어른들한테는 놀아주세요 라고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존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또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용적인 측면 활용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어의 구성 요소에서 내용적인 의미, 사용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은 뭘까요?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제 언어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기능을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학자가 있는데요. 할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언어는 우선 도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도구적인 기능이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가들이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죠. 배고파, 밥 줘요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통제적인 기능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타인과 감정, 태도, 행동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계단을 오를 때 한 줄로 쓰세요 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약속하는 것들 있을 수 있죠. 또는 교통표징판에서의 어떤 여기서는 30km로 달리세요 라고 하는 표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제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상호작용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대화한다든지 인사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상호작용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기능인데요.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 태도, 생각을 표현하고 정체감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수준기가 좋아. 와 같이 이렇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 아니면 일기, 자서전과 같이 개인적인 기록물이 이제 대표적인 개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견적 기능인데요. 인간이 새로운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대답하는 경우가 이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기능입니다. 인간이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아의 경우 가상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엄마야. 의사 선생님, 우리 애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상상의 어떤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상상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을 또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언어의 기능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일곱 번째로는 이제 정보 기능인데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이나 전화번호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언어의 기능을 스텝이라는 학자는 또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욕구와 주장, 유지를 하는 것으로 언어의 기능을 사용한다.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욕구를 주장할 때 부정적인 표현이나 긍정적인 표현, 우발적인 표현, 의견 요청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사회적인 욕구와 주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제 기능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타인의 주목을 요청할 때, 어떤 일을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요청이나 요구나 간청이나 협박이나 명령이나 이런 어떤 통제 기능으로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입니다. 사물의 일을 그치거나 특정 사건을 회상하거나 관찰 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거나 현재 사건을 언급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때 이런 정보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측과 추론인데요. 인과관계의 추측, 진술, 사건에 대한 추측 및 진술, 발견, 집중, 탐문, 진술, 질문, 사색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언어적인 기능이 대표적인 것으로 예측 및 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에 맞춰 상상하거나 투사할 목적으로 언어의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스텝의 언어 기능은 5가지가 있겠습니다.